또 그거에 대해서 재주는 누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못마땅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자를 썼는데요. 집이고 모자를 썼다라는 건 다 추측이 가능하겠죠.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 감기도 너무 귀찮고 기사 쓰랴 또 뭐 행정적인 거 하랴 또 애들 밥 차려 달라고 그러면 또 밥 하랴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유튜브를 찍으려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화장은 그래도 3분 걸리는데 머리는 그래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진행함을. 그리고 뭐 얼굴을 가리고 할까 하다가 그거는 그래도 아니잖아요. 계속 얼굴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모자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 골드만삭스가 NNIP를 인수한 그 뒷얘기, 지난주에 그 사건이 이제 조금 보도가 됐었는데 그 뒷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사로도 저희가 썼는데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네덜란드 NNIP를 16억 달러 2조 2066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죠. 요거에 대해서 관련된 보도만 조금 나왔는데 저희는 이거를 바라보는 유럽계 ESG 자산운용사들 이것을 이제 상당히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NNIP를 인수를 할 때 함께 인수전에 최종까지 참여한 곳이 독일계 자산운용사 DWS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왜 NNIP를 인수를 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면 골드만삭스는 48억 달러 정도를 번다고 하면 우리 돈 5조 원짜리를 번다고 하면 NNIP는 65만 유로 한 8억 정도를 번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차이가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왜 이 NNIP를 인수하느냐.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융업계가 더 이상 ESG를 뒷전으로 다룰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ESG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 35조 달러, 4경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25년에는 한 50조 달러, 5경 8천조, 한 6조 원 정도까지를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이거에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2030년까지 지속가능 금융에 한 7,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합병을 함으로써 유럽 시장 도 확대를 할 수 있고 ESG 브랜드까지 NNIP가 가진 이 ESG 역량을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합병이 그 데이비드 솔로몬 이번 CEO가 2018년에 취임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병 중에 제일 크대요. NNIP가 어떤 조직이냐면 ESG 투자에서 아주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헤비급 자산운용사다. 이렇게 외신에 나와 있어요. 3,550억 달러를 운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자산의 75% 정도가 ESG 인테그레이션 전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ESG 투자 전략 중에서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북미 상당히 빨리 가는 곳들은 대부분이 ESG 투자 중에서 보통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나 포지티브 스크리닝처럼 선별해서 잘하는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곳에 투자 안 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포트폴리오의 그 ESG 점수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합 전략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3, 4위권 정도의 이제 자산운용사고 녹색 채권을 2016년도에 발행할 정도죠. 지금 한 2019년, 20년 이때쯤에 막 녹색 채권이 지금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관련한 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PBAF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기관인데 여기랑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이저 이니셔티브에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NNIP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 무형의 이득이 상당히 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ESG의 모든 전략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인수합병건만 보도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ESG 투자 인수합병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Federated Hermes라는 곳이 헤르메스 자산운용을 지분 29.5%를 사가지고 대주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미 미국에 본사를 둔 Federated가 헤르메스를 60% 지분을 사가지고 이름도 Federated Hermes로 바꾸고 이미 60%를 샀는데 나머지 지분을 사가지고 거의 다 주인이 바뀐 거죠. 헤르메스는 원래 1983년도에 만들어진 영국 최대의 기업 연금이었던 브리티시 텔레콤 연금 여기의 투자 부문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2006년도에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 설립되던 해에 창립 멤버로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1, 2년 사이에 쭉 인수합병 되는 거를 들여다보면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요. 유럽계에서 아무래도 ESG와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나는데 그거가 미국계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금융투자기관들한테 인수합병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MSCI가 2019년도에 카본 델타를 인수했는데 이 카본 델타는 원래 스위스 추리히에서 기후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하는 회사였죠. S&P도 DJSI 지수를 만들던 스위스의 로베코셈의 그 ESG 평가 부분만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무디스도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ESG 평가기업 비지 아이리스 그 지분을 아이리스라고 하죠. 거기 지분을 갖다가 2019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이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콤플렉스, 열등감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주는 누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못마땅한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계를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세계 20대 자산운용사 명단에 8개 기업이 유럽이었대요. 그런데 자산으로 보면 한 37%. 근데 지금 10년 후인 지금에 보면 20개 중에 5개만이 유럽이라는 거죠. 자산도 19%밖에 안 되고 영향력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블랙록 1개가 5대 유럽 투자 그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요. FD에서 쭉 이 부분을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또 봤는데 유닛 크레딧의 전 회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컴플렉스,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컴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어쨌든 미국이랑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ESG에 대한 리딩 그룹, 룰을 만들어 나가는 룰메이커는 유럽이 차지하고 있죠.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든지 GRI, ESG와 관련된 표준은 아직도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내고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 두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는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제기냐면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시장이 이해상충이 자꾸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MSCI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평가도 하고 기업에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또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EU는 국가 차원의 계속 공식 규제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IFRS 재단에서 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는 11월에 글래스고에서 COP26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질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도 EU에서와 미국의 좀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EU에서는 EU가 이걸 주도해 나가고 있고 EU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미국은 사실은 IFRS 그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IFRS에 출연금이나 분담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조금 더 입김을 가하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서 ISSB 국제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을 만드는 거기 위원회 보드 멤버에 EU 유럽 연합은 반드시 그냥 의무사항으로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막 나오고 있고 대륙별로 어떤 형평성에 대한 국가 간 대륙 간 이런 힘겨루기 양상도 나오고 그 와중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뭐 인력도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그냥 다 지원을 해줄게 막 이러면서 ISSB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 캐나다에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도 뭐 여기에 뛰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ESG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시장이나 글로벌 표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야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로 뭐 다 달려갔던 서부로 다 달려갔던 금을 캐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시대처럼 지금 뭐 이쪽 저쪽에 아직까지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몇 년이 걸리겠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지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옛 강자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유럽과 현재 강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최대한 자국 중심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미국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